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날이 굉장히 추워졌어요. 다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저도 올해 처음으로 모기를 입었는데, 다들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좀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부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제 했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은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번 주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렇게 신경계가 구분이 되어져요. 중추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되어지고, 말초신경계는 여기에서 이제 신경이란 말만 이렇게 붙어서 뇌신경, 척수신경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뇌에서 뇌신경들이 나오고, 척수에서 척수신경들이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런 뇌와 척수는 이제 뇌는 이제 두개골의 보호를 받고 있고, 척수는 척추뼈의 보호를 받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니까 단단한 조직으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말초신경계는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아까 뇌신경, 척수신경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기능학적으로는 이제 체성신경, 자율신경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서 체성신경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으로 구분되고,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체성신경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이제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이제 수의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물을 마실 때 이제 의식적으로 물을 바라보고 손을 뻗어서 물을 잡고, 그래서 물통을 잡고 물을 가져와서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러한 의식적인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뜨거운 불에 이제 손을 댔을 때 뇌에서 이거 불이네 하고 느끼고 손을 떼면 좀 늦죠. 감각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을 떼는 무의식적인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을 이제 체성신경에서 하게 되고, 자율신경은 이제 의식의 개입 없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장기들이 있죠. 장기는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죠. 뭐 심장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움직이고 그러지 않죠.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동을 하거나 내가 흥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흥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눈이 커지면서 막 심장이 빨라지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걸 이제 교감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은 눈도 좀 작아지고 심장도 좀 천천히 뛰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이제 부교감 신경에서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잘 맞아서 우리가 눈을 움직이고 해당 장기를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두 가지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신체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교감 신경이 우세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불안해지고 공포를 느끼고 주의가 산만해지게 되고, 반대로 이제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면은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만성 쇠약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심리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되고, 내부 장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눈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뭐 기관지, 심장, 뭐 간,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주죠. 눈에 이제 영향을 줘서 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간에 영향을 줘서 우리는 만성 피로에 빠지기도 하고, 위에 영향을 줘서 소화불량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서로 잘 어우러져서 움직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척추만 잘 자극해도 병의 90%는 낫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이제 질병의 근본 원인은 이제 몸속 에너지,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액이 이제 더러워지게 되고 체온이 낮아지는데 이제 질병의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척추는 이제 혈액을 만들고 생체 전기를 만들어서 온몸의 에너지를 활용하고 관리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에 척추를 잘 자극만 해주면은 척추와 연결된 체내 장기들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 결과 막혔던 에너지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혈액이 맑아지고 체온이 상승하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통증과 각종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척추 속에 척수가 있기 때문에 척수는 모든 장기와 자율신경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뇌에서 보내는 신호를 온몸으로 전달하고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외부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따라서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척수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와 정보, 신호가 각 장기에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정체가 되어서 각종 통증은 물론 다양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수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척추를 잘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잘 자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척추가 움직임이 잘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저번 주에 이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은 이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현상에 조절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죠. 뇌가 없이 작동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과 생체 기능을 담당하는 뇌가 이제 영구히 정지하게 되면 스스로 생명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를 이제 죽음의 기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상 심장과 폐가 멈추는 심폐사를 이제 그 기준으로 보고 있어서 다르긴 하지만은 서유럽을 비롯해 뭐 미국 많은 나라에서는 이제 1960년도부터 이제 심폐사가 아니라 뇌가 죽는 뇌사를 법적인 사망의 기준으로 규정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에요. 이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건데, 이 뇌는 뇌의 무게는 1.5kg밖에 되지 않지만 혈량의 20%를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의 무게가 보통 뭐 몸무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3%에서 한 5% 정도 뇌의 무게가 될 건데, 혈액량은 20% 정도 공급을 받을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뇌에서 하는 기능은 이제 여기 보면 뉴런, 신경세포의 기능해서 근육, 심장, 소화기관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조절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장이 뛴다든지 이제 소화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까지 뇌에 영향을 받고 있고 당연히 이제 생각, 기억, 상상하는 등의 이제 정신 활동까지 뇌의 영, 뇌신경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두뇌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두개골이라는 단단한 뼈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 두개골 안에 뇌막이라고 해서 뇌를 감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안에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있어서 뇌를 감싸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뇌에서 이제 뇌의 전체 이제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대뇌는 좌우 반구를 이루고 있고 자율신경계 조절, 호르몬 조절, 그리고 항상성 유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이 언어, 운동, 감각, 청각, 시신경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고 초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뇌 밑에 붙어서 대뇌에서 내린 운동 지시가 제대로 움직이도록 우리 몸의 근육을 선택하여 어느 정도 움직이게 할지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손해는 굉장히 작아요. 150g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표면에 이제 자잘자잘한 주름 같은 게 이제 특징적으로 있고 손해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평형기관에서 전달된 정보를 바탕으로 몸의 이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손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손해가 역할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겠죠. 그리고 뇌줄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뇌, 그러니까 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을 하게 되고 호흡과 소화, 혈액순환 등 무의식적인 생명 유지의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내, 다리내, 숨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간내 같은 경우에는 뇌의 중앙에 위치해서 몸의 균형 유지와 안구 운동, 홍채 조절과 같은 시각 반사와 청각 반사에 관여를 하게 되고 다리뇌 같은 경우에는 소뇌와 대뇌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게 되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을 합니다. 숨뇌 같은 경우에는 호흡과 순환을 조절하면서 침 분비, 하품, 재채기 같은 무의식적인 활동을 일으켜서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이 정도 알아봤는데 이것도 어, 알아보았고 이러한 뇌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12쌍의 뇌신경들이 나오게 돼요. 뇌신경 1번의 역할은 후각신경이라고 해서 코 냄새 맡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시각신경, 눈돌림신경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미주신경, 더부신경, 혐의신경 이런 식으로 얼굴뿐만이 아니라 미주신경, 내장을 담당하는 신경까지 뇌신경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눈, 안구에 대한 움직임, 코에 대한 신경, 그 다음에 안면부로 가는 이러한 신경들, 그리고 청신경, 귀, 미주신경, 내장기 이런 식으로 뇌신경은 얼굴뿐만 아니라 안쪽 몸 안에 있는 장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대뇌, 중뇌, 교뇌, 연수에 따라서 이제 뇌신경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볼 수가 있고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뇌, 뇌의 역할을 이제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오케스트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기와 연주자가 이제 필요하죠. 교향 관현악 기준으로 약 한 60명 정도에서 120명 정도 되는 이제 연주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연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주가 잘 될 수 있도록 각 악기마다 연주의 타이밍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타이밍이에요. 바이올린을 필요한 순간에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게 해야 하고 첼로가 필요한 타이밍에는 이제 첼로를 연주하게끔 해야 되죠. 이 타이밍이 이제 맞지 않으면은 이제 곡이 좀 튀면서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죠. 한 곡이 이제 조화롭지 않게 되고 아름답지 않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한국의 음악을 목표로 타이밍을 맞추어서 각 악기들이 조화롭게 연주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훌륭한 지휘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자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세를 세우고 걷고 운동하고 이런 모든 움직임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연주를 이루듯 수많은 근육을 동원해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비효율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면 목표한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앞에서 제가 말했던 지휘자의 역할은 이제 뇌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뇌는 움직임을 조절하는 지휘자라고 보면 되세요.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정교하게 근육을 쓰게 하고,
근육을 수축하게도 만들고 이완하게도 만들어서 이완하게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케스트라를 다시 예로 들면은 연주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아노가 들어갈 부분엔 피아노가 잠깐 들어갔다가 빠지고 바이올린이 들어가야 할 부분에는 바이올린이 들어갔다가 빠지고 하는 이제 식으로 이제 튀고 빠지면서 이제 연주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운동을 할 때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 걷는 걸 한번 예로 들어볼 건데 우리는 걸을 때 주기가 나오게 되고 여기 왼쪽 편에 보게 되면은 근육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을 할 때 어떤 근육들이 쓰이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근전도라고 우리 몸에 기계를 부착해서 해당 근육이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를 나타내서 이제 이 근육이 쓰고 있다. 이걸 이제 여기 회색으로 이제 표시해 놓은 건데 뇌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안정된 자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딱 필요한 순간,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만 에너지를 쓰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한 근육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 게 아니죠. 일정 부분 쓰이다가 쓰이지 않고, 또 일정 부분 쓰이다가 쓰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뇌는 어떻게 이렇게 불연속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잘 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 뇌는 이제 고정행동 패턴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요. 뇌는 이제 학습과 기억을 사용하는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운동 자극을 통해서 뇌는 그것을 학습하게 되고 기억하고 고정 행동 패턴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특정한 행동과 동작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육을 써야 하는지 묶음 단위로 저장한 것이 이 고정 행동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집어서 먹는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굳이 안, 계속 먹고 있는 과정을 안 보더라도 우리는 앞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뻗어서 물건을 집어서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을 수가 있죠.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행동들이 고정 행동 패턴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정 행동 패턴은 여기 대뇌에서 보면 여기 올챙이처럼 생긴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저핵이라는 부분에 고정행동 패턴이 저장되게 돼요. 운동이 고정행동 패턴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곧 이제 습관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습관화를 만드는 것이 이 기저핵이다. 다른 자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자세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골반을 세우고 허리를 펴고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펼치는 행동을 통해서 순서대로 이제 근육이 동원되게 되고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임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익숙하지 않죠. 왜냐하면 구부정한 자세가 고정 행동 패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부정한 자세가 이제 습관이 된 거죠. 그래서 입는 바른 자세를 이제 처음 이제 입으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힘들어 하시는데, 아까 말했던 구부정한 나의 고정 행동 패턴 때문에, 이 습관화된 패턴 때문에, 그런데 이 패턴을 바꾸고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연주자처럼 바른 자세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루에 단 5분씩이라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제 효율적으로 자세 잡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거고 그게 점점 반복되면서 자세가 기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저핵이라는 공간에 바른 자세가 고정 행동 패턴으로 저장이 되면서 그러면 이러한 고정 행동 패턴이 저장이 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언제 어디서든 바른 자세를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듯이 꺼내어 쓸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세 습관을 만들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처럼 여러분의 자세가 자연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질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너 되게 예뻐졌다. 너 되게 키 커졌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바른 자세 습관 하루에 5분씩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론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 저번 주에 혹시 실습한 거 기억나시나요? 오늘도 끝에 가벼운 실습을 하고 넘어갈 건데 제가 원래 이것도 동영상을 찍었다가 너무 제 얼굴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저번에 했던 내용은 이제 눈을 움직이면서 뇌신경, 아까 앞에서 뇌신경 2번의 역할이 이제 시신경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안구 안쪽에도 이제 미세하게 근육들이 있어서 그 근육들도 뇌신경들이 움직임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안구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안구의 움직임 테스트 할 때, 두 번째 손가락, 뭐 아무 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쭉 뻗어서 한 30cm 떨어진 지점에서 서서히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져와 보이는 거예요. 내 눈앞까지 이렇게 가져오다 보면은 눈알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못 느끼시겠으면 제일 좋은 거는 두 분이서 같이 해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안구가 이 상태에서 손가락이 점점 가져옴으로 인해서 안구가 이렇게 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을 못 보고 한눈이 자꾸 바깥쪽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긴다든지 잘 모이지 않는다든지 하면은 안구의 움직임이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도 연습을 해 보시고 이렇게 쭉 가져왔다가 여기 손가락이 한 두 개, 세 개쯤으로 보이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멀리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이렇게 앞 뒤로도 하고 좌우로도 움직이면서 계속 눈의 손끝을 볼 수 있게끔 그러면서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안구는 그 손을 따라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줘야겠죠. 예전에 이경규가 눈 이렇게 돌리는 이제 개그를 했었는데 내 생각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플러스 하나 더 이제 전정기관 운동도 같이 할 건데 전정기관이라는 게 결국 뇌 안에 있는 귀 안에 있는 이제 전정기관 이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 눈을 이용할 거예요. 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뭐가 주가 되느냐가 달라요. 똑같이 손가락 하나를 보게 되고 내 얼굴을 왼쪽으로 쭉 돌리고 오른쪽으로 쭉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 눈은 당연히 손끝을 쳐다보고 있어야겠죠. 손끝 쳐다보고 있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로도, 밑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아까 했던 거랑 움직임은 비슷하죠. 손이 움직이느냐, 내 머리가 움직이느냐 해서 눈알이 결국에는 움직이는 건데 이 눈알이 움직일 때 두 번째 했던 방법은 얼굴이 돌아가면서 안쪽에 있던 전정기관도 같이 움직임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움직임이 생길 때 계속 내 시선이 움직이지 않게끔 계속 한 지점을 유지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좌우, 위아래로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원을 그리셔도 전정기관이 자극되는데 많이 도움을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은 나는 계속 시선 손끝을 가르치고 있는 상태에서 시선은 계속 손가락을 움직여서 눈 연습도 해 보시고 내 머리가 움직여서 눈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뇌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우리는 올바르게 뇌신경을 잘 쓰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조국원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채팅으로 또, 감동들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박수, 예, 또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정말 오늘
나눴던 내용을 우리가 일상에서 좀 잘 실천을 하시면 우리의 이제 뇌 기능의 발달,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의 발달, 나아가서 우리가 바른 자세 습관을 달성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행위였습니다. 예, 뇌가 정말 중요하죠. 뇌 기능이 멈추면 사람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자료를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예, 여러분도 오늘도 현장에서 잘 활용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337책 신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2일까지 33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소개와 참여 권유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입니다. 12월 18일인데요. 오늘은 다산 학당, 우리 슬리밍고의 다산 학당에서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있습니다. 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혹시 남양주 쪽이나 경기 북부 지역 혹은 또 영동 지역에 가까운 이 남양주 지역 또 뭐 서울 잠실권도 조금만 이동하시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오늘 바른자세 코디네이터 교육이 미리 인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취소됐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일정표를 참조하시면 우리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내일 또 어떤 일정이 있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일정표를 참조하시면 오늘 일정, 내일 일정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슬리밍고 그룹에 비전 창업 설명회가 있지요. 이제 20일, 수요일 서울 경기권에서 강남 지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후 3시 33분부터 진행이 되는데 혹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 지금 선착순으로 거의 마감이 된 줄은 알고 있는데 나 진짜 참여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억지로 한번 신청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미 마감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포항에서는 그 다음 날인 21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토요일에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설명회, 창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셔가지고 가까운 곳, 또 참여 가능한 시간 확인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337책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 52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은 성공하는 자기경영이란 테마죠. 37번째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벌써 37번째예요. 자, 지난 시간에 참여하셨던 분들, 지난 시간에 영상을 보셨던 분들, 혹시 지난 시간에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 잠깐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들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잘 듣고 계신가, 또 제가 설명을 지금 잘 하고 있나, 아니면 제 얼굴만 보고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역시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심유미 중판사님께서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변할 수 있다.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조금씩 노력하기. 그렇습니다. 내일은 없다. 예, 적극적인 참여 굉장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없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그렇게 오늘부터 작은 행동들을 실천할 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이지만 그건 정말 진실이죠. 우리들이 배우지 않은 진실입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진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나 이게 한계야.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이 이상은 못하겠다. 이걸 한계라고 얘기를 하죠. 한계를 규정한다. 한계를 짓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진짜 한계와 가짜 한계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 이 둘의 한계는 뭐가 맞을까요?
진짜 한계는 내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한계들이 있죠.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오후 1시 10분에 제가 부산으로 가는 KTX 열차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시 8분에 플랫폼에 대기 중입니다. 그런데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 열차가 취소가 됐고 저는 1시 10분에 그 KTX 열차를 탑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진짜 한계죠. 저는 부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기상 악화와 열차편의 취소로 갈 수 없는 한계를 만난 겁니다. 이게 진짜 한계죠. 그럼 가짜 한계는 뭐죠? 내가 이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건 가짜 한계예요. 진짜 한계인지 가짜 한계인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지난 시간에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이 복귀 내용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가짜 한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게 한계라고 믿어버리는 게 가짜 한계예요. 그건 진짜 한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한계를 진짜 한계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즉, 기본값 설정이 잘못돼 버리는 거죠. 기준이 잘못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는 한계가 없다라고 수많은 지금 뇌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사실이죠. 세계적인 브레인 코치이자 수많은 억만장자들의 멘탈 케어 코치이기도 한 짐 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퀵의 리미트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몰입이라고 하는 책으로 한국에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뇌라고 하는 우리 인간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에 대해서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연구 끝에서 또 오랜 연구 끝에서 찾아낸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 우리의 뇌는 리미트리스,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눠야 되는 굉장히 고무적인 메시지예요. 우리를 들뜨게 하고 우리를 희망적으로 만들어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영향권, 가시권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것이 넌 여기까지, 그리고 나도 여기까지. 이게 내 한계. 나는 이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정답에 수용하는 그 정답을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는 그런 학습이 그런 지식 주입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한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뇌는 한계가 없는데 우리들 각자 스스로가 그걸 진짜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가짜 한계는 나에게 진짜 한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진짜 한계도요. 그럼 열차편이 제가 1시 10분에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오후 5시까지 부산을 가야만 해요. 그러면 취소되었다고? 한계네. 못 가겠다. 약속을 취소하면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이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1시 10분에 타는 열차를 타지 않으면, 출발하는 열차를 타지 않으면 저는 부산에 5시까지 못 갈 터인데 이걸 진짜 한계로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저는 오늘 진짜 한계예요. 제 인생은 한계로 끝입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갈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뇌가 가진 무궁무진한 능력이에요. 우리의 뇌가 가진 능력은 포기하지 마. 왜 포기해? 5시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 한 가지 방법.
그냥 무산된 것뿐이잖아.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죠? 뭐가 있을까요? 고속버스도 있을 거고, 조금 힘들게 가야 되긴 하지만 비행기도 있을 거고, 또 내가 조금만 돈을 쓰면, 아유, 기왕 이렇게 된 거, 경치 구경도 하고, 그냥 택시 불러가지고 가지 뭐. 뭐 한 30만 원밖에 더 나오겠어. 그죠? 바로 이 사고방식이 이 결정하는 힘의 차이가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우리를 부하게도 만들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있는 많은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 있을 거고 타인과 어떤 여러 가지 관계와의 약속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얼마만큼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들 각자의 브랜드 파워가 달라져요. 엄태우라고 하는 사람의 브랜드 파워는 뭐냐? 각자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파워는 뭡니까?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약속을 무마하는 사람인가? 둘 중 하나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행위는 인간들끼리 맺은 하나의 믿음이죠. 또 하나의 관계의 확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귀중한 약속을 어떤 사람은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취소할 수 있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라고 여기는 가벼운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의 뇌는 한계가 없어요. 자, 제가 지금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자유라는 게 있고 가짜 자유라는 게 있어요. 또 그러면 이 차이는 뭘까요? 진짜 자유롭다는 건 현실적으로 내가 자유로운 상태죠.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고 또 무엇이든 제약이 없는 상태. 신체의 자유, 공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 그리고 능력의 자유, 그 모든 것들, 관계의 자유까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자유한 상태를 진짜 자유라고 부르죠. 근데 가짜 자유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매트릭스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요,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 못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내가 빛에 쫓기는 거 현실인데 진짠데요? 아니요.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죠. 그걸 진짜 자유의 억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힐 거예요.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짜 자유를 쫓아서 진짜 자유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 딸 생일이에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뭐죠? 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과 그 가치죠. 근데 가짜 자유는 뭡니까? 아, 내가 돈을 지금 벌어가지고 돈이 있어서 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진짜 생일을 축하해주는 거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짜 자유죠. 자유롭잖아요. 축하는 지금 당장 해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가짜 자유라고 하는 그 매트릭스에 쌓여서 물질로 주면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나도 정말 오늘 생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이제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줬어. 이 가짜 자유에 쌓여서 진짜 자유를 놓쳐버리는 거죠. 어려운 개념인데 우리들이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계도 내 뇌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정하듯이 자유도 한계가 없는 건데 내 스스로 자유를 한정 지어 버리는 거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페라리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의 대명사죠. 자, 이 페라리라고 하는 자동차를 여러분이 다 소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페라리로 그냥 한 80km만 천천히 달리면 한계가 80km인 거예요. 근데 페라리는 제한 속도가 뭐 보통 300km 이상이거든요. 한계는 있죠, 물론. 속도 제한은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제한도 있죠. 하지만 80km 이상은 달릴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80km라고 답을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잘못된 신념을 믿고 있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그럼 오늘 뭘 하면 됩니까? 우리의 뇌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명해냈기 때문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들이 각자가 지금 한계를 정해놨을 뿐입니다. 오늘 이걸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일어납니다. 일어나세요. 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날까요? 스쿼트 타임입니다. 스쿼트 타임. 자, 일어나시고 자, 내려갑니다. 하나, 뒤꿈치 엉덩이로 밀어 올리고, 둘, 앉았다가 뒤꿈치 엉덩이로 밀어 올리고, 셋, 앉았다가 뒤꿈치 엉덩이로 밀어 올리고, 넷, 앉았다가 뒤꿈치 엉덩이 일어나고, 다섯, 뒤꿈치 엉덩이를 쭉 밀어 올립니다. 여섯, 너무 많이 앉을 필요 없어요. 뒤꿈치로 밀어내고, 일곱, 앉았다가 뒤꿈치로 엉덩이 힘으로 쭉, 여덟, 뒤꿈치 엉덩이로 쭉 밀어 올립니다. 아홉, 뒤꿈치 엉덩이로 쭉 밀어 올립니다. 열, 뒤꿈치 엉덩이로 쭉 한 개만 더. 쭉 뒤꿈치 엉덩이로 일어납니다. 오케이. 박수. 자, 다이어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한 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공했어요. 다이어트. 여러분들 성공했어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왜 한 개 더 하시는 분도 계신데 좋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말로만 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11개의 스쿼트를 무려 어제보다 한 개를 더 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박수. 나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일상이 다이어트야. 그래, 나는 평생 살 건데 매일 목마르게 다이어트에 갈구하지 않아. 나는 오늘 승리했어. 여러분도 오늘 승리하신 거예요.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걸로 충분해요. 여러분들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한계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의 사고방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프랭클린이 한 얘기예요. 내 사업은 발전 일로를 걷고 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상황도 날이 갈수록 즐거움이 늘어가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꽤 프랭클린 얘기를 다루면서 저희의 얘기들을 또 나누고 또 좋은 책들의 얘기를 가져오다 보니까 프랭클린 선생님의 스토리를 잠깐 잊을 수도 있습니다. 자, 프랭클린 선생님은 42살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본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친구에게 지금 넘겨준 상황이에요. 요 상황인 걸 우리 감안하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8년이 흘렀어요. 이제 프랭클린이 자신과 같은 시기에 은퇴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그의 나이 이제 프랭클린 나이 42살이에요.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사업을 막 한창 할 때 그때 즐거움을 잠깐 표현을 했죠. 이때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 또 어떤 분야의 일가를 이루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일을 즐겁게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즐겁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요즘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충만감을 느끼고 있는 내 사업은 내 동업자 데이비드 홀이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사업을 위해 내 시간을 쓸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네.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조용한 곳으로 이사됩니다.
여기서 나는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데 대해 가슴이 벅차움을 느낀다니. 자, 정말 부러운 얘기를 하고 계시죠. 42살에 이제 사업체를 동업자한테 모두 물려주고 나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쓸 필요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걱정할 필요도, 또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조용한 동네에서 이사를 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원하는 대로 난 다 쓸 수 있는데, 뭐든 할 수 있는데, 즉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벅찬 감동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랭클린의 자서전은 지금도 영감을 주고 있고 지금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우리는 프랭클린의 자유라고 하는 이 참된 가치를 누리는 이 기쁨을 지금은 단순한 문장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건 이제 프랭클린 선생님의 독립된 그의 그만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들의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자유라는 것은 내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랭클린 선생님이 왜 이렇게 지금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메모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프랭클린은 일을 할 때도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프랭클린이 아까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 사업은 발전 일로를 걷고 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싼 상황도 날이 갈수록 즐거움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이 두 문장으로 프랭클린은 정말 고생 안 하고 돈을 잘 벌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도 사람이었고 그도 1년 365일을 살아. 그렇게 8년을 몰입을 했어요. 그 8년 동안 정말 좋은 일들만 있었을까요? 쨍하고 해만 떴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보고 성공한 결과만을 생각하는데 그들의 과정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뇌는 한계가 없었어요. 그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고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 그때 뭐 KTX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페라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로버트가 있었겠습니까?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환경적으로 열악하면 열악했지 좋지는 않았어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진보하지 않았고 더 어려운 투성이었을 겁니다. 더 못하는 한계, 진짜 한계가 더 많았던 시대예요.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한계 말이죠. 그러나 그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보다도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냐? 근데 이걸 그만 할 수 있는 고유의 능력이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의미 없죠. 왜 그는 천재였고 미국에 건국을 했고 발명가였고 정치가였고 미국이 존경하는 위인이 됐는데 그건 결과잖아요. 그건 후세가 인정한 그냥 하나의 평가잖아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는 한계가 없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하찮은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십시오. 조금 전에 스쿼트 할 때 여러분들 얼굴을 봤어요. 다 웃고 조금 멍하지만 옆에 사람들을 보고 같이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 감정,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린 오늘 하루 또 승리하는 거예요. 프랭클린은 그렇게 8년이 쌓여서 경제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루 속에서 여러분들이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장애물, 문제, 난제 다 있을 겁니다.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네. 어떻게 하면 풀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하지? 이 문제를 같이 풀어줄 사람 누가 있을까?
한계가 없는 여러분들의 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 또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오늘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부딪히고 도전하고 고민하면 내일 다시 오늘이 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최선을 다하면서 그 문제를 마침내 해결할 겁니다. 인터스텔라에서는 이런 명언이 나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인류는 바로 이 메시지로 지금껏 진보해 왔어요. 사람이 달에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상상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실제 달 착륙에 성공하면서 그 일은 단지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됐죠. 우리 인간의 능력, 우리 뇌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한계를 정할 뿐이고 내가 내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일 뿐이죠. 끝으로 최근에 그 클라이밍이라고 하는 이 암벽 등반 있죠. 초등학교 학생인데 암벽 등반을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세계 최연소로 그 암벽 등반 영역에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친구의 태도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이 친구가 오늘 자기가 여지껏 정복했던 그 암벽 등반에, 실내 암벽 등반에서 어느 고지가 있는데 이 고지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그 친구들은 그 목표를 문제라고 부르더라고요. 저에게 지금 이 14문제는 지금은 제가 힘들지만 저는 이걸 정복할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는 거에 기쁨을 느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기쁨을 느낀다. 바로 프랭클린의 사고방식이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거나 피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죠. 이 문제는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자유를 주는 문제라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에서 기쁨을 찾아봅시다.